여러분은 혹시 시집간 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전화 통화로는 다 괜찮아요. 엄마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잘 지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차마 걱정시키기 싫어 하는 말일까요? 어쩌면 수학이 넘어 별일 없어라는 그 말 뒤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사연은 예고도 없이 불쑥 시집간 딸의 집을 찾아간 어느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외손자를 안고 딸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본 걸까요? 어떤 현실이 은퇴한 점잖은 선생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딸을 지키려는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지나친 간섭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결혼 생활의 실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양수자, 양소자. 올해 66입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이제 2년이 갓 지났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팔자가 늘어진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 민지도 시집을 갔으니까요. 저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지키며 화분에 물이나 주고 공원에 나가 이웃들과 수다나 떠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에 뭐 대단한 성취는 없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딸 민지를 반듯하게 키워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죠. 대학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계법인에 취직도 했고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너무 멀리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사위 이상훈, 엘리 쌍훈은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민지가 그 친구를 데려왔을 때 말도 싹싹하게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더군요. 자기가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전망이 밝다기에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토박이인 딸이 부산 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민지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푹 빠져 있으니 엄마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웅궁거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우리 딸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웬일로 평일 낮에 전화를 다 했어. 엄마.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어딘가 붕 뜬 것처럼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높여 밝은 척 하려는 게 느껴졌죠. 아니 그냥 엄마 잘 지내나 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평소에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준우는 잘 놀고. 아니야, 준우는 순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민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 아마 부엌 쪽인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반찬 다 했니? 상훈이 동생 곧 온다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여. 사돈어른 장미숙 장 밑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민지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거짓말하는 학생들을 숱하게 봐온 접니다. 딸의 그 짧은 침묵 당황함, 그리고 사돈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의 목소리. 그건 마치 작은 바늘이 되어 제 가슴 가장 연한 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 동생이 온다고 이제 갓 지난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한테 남편도 안 돕는데 시동생 밥상까지 차리라니요.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처음 결혼시킬 때 사돈은 제 손을 잡고 민지를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민지는 늘 좋다, 괜찮다는 말만 했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준우 데리고 서울 와서 좀 쉬라고 해도 늘 상훈 씨가 바빠서 안 돼요라고만 했죠. 저는 그게 철이 들어서 친정 걱정 안 시키려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통화를 듣고 나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은 다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약해요. 가와만사성이랍시고 무조건 참고 희생하면 다 잘 될 거라 믿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짓밟으려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그 애는 모릅니다. 저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베란다의 난초들이 아까는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시들해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일 순 없어. 내가 먹은 소금 양이 민지가 먹은 밥보다 많아.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결심이 서면 바로 실행하는 성격입니다. 입고 있던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컴퓨터를 켜서 부산행 KTX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가장 빠른 기차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반.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데 제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부산으로 시집을 보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택시 타고 금방 달려갔을 텐데 300km 넘게 떨어져 있으니 딸이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수가 없잖아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남쪽 지방의 태양은 서울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딸네 아파트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시내를 돌아 꽤 번듯해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딸이 사는 층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생활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반응이 없다가 제가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던 찰나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사돈 장미숙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대충 집게핀으로 찔러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돈의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놀라움, 찔림, 그리고 귀찮음이 뒤섞인 묘한 표정. 아니, 사돈어른 여긴 웬일이세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몸으로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랑 준우 좀 보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아, 네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장미숙 씨는 그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화처럼 생기 없는 미소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와 저 비린내 그리고 눅눅한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에어컨도 안 켜고 낡은 선풍기만 덜덜거리고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는 제 사위 이상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야구 재방송을 보고 있더군요. 문 여는 소리에도 고개도 안 돌리고 엄마 누구야? 라고 묻는 폼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는 감전된 사람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허둥지둥 발을 내리고 슬리퍼를 찾느라 난리더군요. 저는 사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66년 인생 동안 지켜온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딸 민지 집에서 설거지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내 귀한 딸이 기괴한 자세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칭얼거리는 손자 준우를 위태롭게 안고 있었고 아이 때문에 허리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뜨거운 웍을 잡고 무언가를 맹렬히 볶고 있더군요.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뜨거운 기름소트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환풍기는 요란하게 돌아가는데 연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딸의 초췌한 얼굴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인기척에 민지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 맑았던 눈동자의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습니다. 누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벽 쪽으로 팽개치고 부엌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돈이 옆에서 민망해하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서 떼쓰는 준우를 확 빼앗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무거운지 민지의 그 가느다란 팔이 이걸 어떻게 버텼나 싶더군요. 제 품에 안긴 준우는 자세가 편해졌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준우를 안고 다른 손으로 뒤집개를 쥐고 있는 민지의 손목을 낚아채 부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손목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미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장모님, 말로 하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사위놈도 달려와 민지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에서 어들썩한 학생들을 단번에 침묵시켰던 그 눈빛으로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저는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한 손으로 애 안고 한 손으로 요리하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구경만 하고 남편이란 놈은 소파에서 야구나 보고 있어. 그러고 나랑 앉아서 이야기를 해.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봐 이상훈, 내가 자네한테 내 딸 보낸 건 아내로서 인생을 함께 하라고 보낸 거지. 자네 집 식모 살라고 보낸 거 아닐세. 시동생 밥상까지 차려 바치라고 키운 딸 아니란 말이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안긴 준우가 놀라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민지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어 창피하게. 왜 그래? 창피해. 저는 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식모 취급받는 게 너희 집 꼴이야. 억울한 일 당하고도 창피한 건 너라고 생각하니? 쪽팔린 줄 알아야 할 건 저 사람들이야. 저는 사위와 사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내 딸이랑 손자 데려간다. 너희 이씨, 집안 사람들, 사람 대우하는 법 배우고 나서 다시 찾아와. 저는 그들의 변명을 뒤로 하고 딸과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는 흐느껴 울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부산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일단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시원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백화점 구석진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지에게는 따뜻한 코코아를, 저는 속이 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자, 말해봐. 휴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평소엔 괜찮아. 오늘만 도련님이 온다고 해서 좀 바빴던 거야. 괜찮아. 제가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 애 안고 요리하는 게 괜찮아. 시어머니가 널 부려먹는 게 괜찮아. 안 때리면 다 괜찮은 거니 제 말에 민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진 겁니다. 엄마, 나도 어떡해. 이미 결혼했고 애도 낳았는데. 처음엔 안 그랬어. 상훈 씨 나한테 정말 잘했단 말이야.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애한테 안 좋다며, 가사 도우미를 자르더니 박 음식은 안 좋다며 며느리한테 삼시세끼를 다 하게 했답니다. 준우 낳고 나서는 늙어서 힘들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민지한테 떠넘겼고요. 남편이란 놈은 사업 핑계로 매일 늦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한답니다. 상훈 씨 회사도 요즘 힘들대. 내가 자꾸 싸우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준우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네가 참아서 호구 잡히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돈은 네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내가 준 혼수금은 다 어디 갔어. 돈 이야기가 나오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다 썼어. 뭐라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상훈 씨 회사 자금 사정도 안 좋아서 내가 좀 보태줬어. 금액을 물어보니 서울 변두리 전세 보증금 정도는 될 큰돈이었습니다. 딸이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증발한 겁니다. 차용증은 썼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이 멍청한 거사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네 돈은 내 돈이고 쟤네 돈은 쟤네 돈이야. 너 공부 헛했니?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이건 널 갉아먹는 짓이야. 카페. 아니 서늘한데도 저는 열이 뻗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군요. 말로만 해서는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어떤 속셈인지 민지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증거 말입니다. 저는 남은 커피를 원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넌 아무 생각 말고 준우 데리고 나랑 서울 가자. 하지만 상훈 씨가 시끄러워.
네가 누구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이라는 걸 기억해. 저는 딸을 데리고 바로 부산역으로 가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사위놈이 계속 전화를 해대기에 제가 민지 폰을 뺏어서 꺼버렸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니 민지도 긴장이 풀렸는지 준우를 안고 잠이 들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민지의 폰을 켜두었습니다. 예상대로 사위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민지야, 너 어디야 걱정돼서 미치겠어. 사위의 목소리는 연기대상 감이더군요. 제가 눈짓을 주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엄마 집에 왔어. 장모님, 댁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당장 내려와. 제가 폰을 가로차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게, 상훈군. 나일세. 내가 억지로 데려왔네.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며칠 쉬게 하려고. 자네도 알지 않나 최대한 부드럽게 딸을 걱정하는 친정엄마인 척 연기했습니다. 아, 장모님. 그래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준우도 보고 싶은데. 그래, 맞아. 그래서 말인데 민지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준우 약이랑 옷가지를 하나도 못 챙겨왔어. 내가 내일 오후에 부산 내려가서 짐만 좀 챙겨올게. 가서 자네랑 오해도 좀 풀고. 저는 내일 오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 미끼였죠. 사위는 알겠다며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날 오후가 아니라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9시 반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으로 안 가고 뒤쪽 분리수거장 쪽에 숨어 동태를 살폈죠. 사돈 장미숙 씨는 아침마다 장을 보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0시쯤 되자 사돈이 장바구니를 들고 룰루랄라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는 출근했을 테고요. 지금이다. 저는 딸에게 미리 받아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민지 옷은 싸구려 티셔츠 몇 장뿐인데 사위놈 옷은 브랜드 양복이 줄을 서 있더군요. 사위의 양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러다 짙은 남색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사위 명함 말고 다른 명함이 껴있더군요. 만신자산관리대부업체 오지오 팀장, 주택담보대출기업 급전 제2금융권 전문, 가슴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라니 이건 갈 때까지 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명함을 폰으로 찍고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다음은 서재의 컴퓨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 생일, 손자 생일을 다 넣어봐도 안 열리더군요. 잠시 생각하다가 08107 사돈 장미숙의 생일을 넣었습니다. 띠링하며 열리는 화면. 이 집의 실세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인터넷 방문 기록을 뒤졌습니다. 스포츠 뉴스 자동차 사이트. 그러다 눈에 띄는 파일 하나. 휴지통에 버려진 파일이었는데 제목이 서울시 강남구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PDF였습니다. 제 서울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내 집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저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짐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준우 옷이랑 민지 물건을 가방에 담았지요. 11시쯤 되자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 돌아온 겁니다. 저를 보고 사돈은 기절초풍하더군요.
아니, 사돈 어른 오후에 오신다더니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왔어요. 준우가 아플까봐 보험증 챙기느라 마음이 급해서. 안 계시길래 제가 문 따고 들어와서 짐만 쌌습니다. 사돈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뭘 봤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뵙죠 하고 쿨하게 나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민지에게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터트릴 타이밍을 기다렸죠. 이틀 뒤 사위와 사돈이 서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다며 쇼를 하러 온 겁니다. 민지는 겁을 먹고 제 뒤로 숨더군요. 저는 그들을 거실에 앉히고 물 한 잔씩을 내주었습니다. 상훈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들지 무역회사라던데. 요즘은 어떤 품목을 주로 다루나 사위는 당황하며 그냥 철물 부품 같은 거 소소하게 합니다 라고 둘러대더군요. 그래 소소하게 하는데 자산관리 대부업체 팀장까지 만나나? 요즘은 주택 2차 담보대출 같은 거 이자가 꽤 세지 않나? 순간 사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컵을 든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사돈이 나서서 아니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섭섭하게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민지야 잘 봐라. 저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 대부업체 명함과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상훈군 내 딸 몰래 빚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장모 집까지 담보 잡을 생각이었나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남의 집을 함부로 뒤져요, 이거. 범죄야 범죄 누가 할 소릴.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기 미수 증거는 다 모아놨으니 경찰서 가서 따져봅시다.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했던 눈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경멸의 눈빛. 사위놈은 민지 발목을 잡고 빌더군요. 여보 아니야. 나 진짜 급해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민지는 발을 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해.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엄마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 너란 사람 정말 바닥이구나. 결국 우리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제자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사위놈은 꼼짝 못하더군요. 민지가 해준 돈은 다 못 받았지만 그 놈 회사 지분을 넘겨받아 정리하고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민지가 활짝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용기 낸 거야. 기억해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네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고 효도야. 지금 민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준우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손자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독하다고도 하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 안 합니다. 사위 하나 잃고 당당한 내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이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면 자식의 불행 앞에 부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